자, 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1쪽이죠.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도 느끼다시피 우리의 민주주의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자마자 해방되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는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이다라는 구상을 다 해놓고 있다고 그랬죠.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하는 그런 정부는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또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의무교육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서양은 말이에요. 서양은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냥 단기간에 헤쳐버린 셈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혁명 또 명예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국마저도 그 여자들한테까지 보통 선거에 의해서 여자한테까지 투표권을 준 게 1928년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선거권 확대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보통 선거로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그냥 해방되자마자 일제압제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세운 정부에서 벌써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쭉 봤다시피 결국 뭐예요? 처음 우리가 만든 헌법은 꽤 괜찮은 헌법이었습니다. 알겠죠? 그 당시 재헌 의원들이 만든 헌법은 재헌 의원에 선출된 사람들이 대개가 무소속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한민당 소속의 의원들, 그죠? 기타 세력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만들어진 그 헌법은 참 괜찮은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승만이 이 헌법을 너덜너덜 완전히 걸레 조각 만들어 버립니다. 알겠죠? 왜 이승만이 이렇게 민주주의 잘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헌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권력용 때문에 알겠어요? 또 독재를 하기 위한, 그죠? 권력을 더 영구히 보장받기 위한 그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헌법이 누더기가 되고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행으로 치닫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파행으로 치닫고 백성들이 자유당 독재, 이승만 독재 그 신음하에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4.19 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당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정치를, 민주주의를 운영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민주당이나 그 이전에 몰락한 자유당이나 사실은 진배 없는 거의 비슷한 정치 세력들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이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라는, 그죠? 이 군바리가 말이야 튀어나와서 우리 정치를 농단하게 만드는 4.19 혁명이 민주주의 정부가 안착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5.16 군사 쿠데타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5.16 이후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결국은 암살당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1인 독재가 이어져 갔습니다. 알겠어요?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이어져 가고 결국 그 박정희의 장기 집권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최규하가 임시 대통령을 하게 되고, 그죠? 최규하가 대통령을 그 뒤로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또 그 친구 노태우, 또는 뭐 정호영, 또는 뭐 박준병, 이런 군대에 있어야 될 놈들이 결국은 신군부로서 등장해서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너네들이 등장하면 안 돼, 너네들이 생겨나면 안 돼 하면서 말이야 광주 민중들이 한가할 때 그걸 무참하게 군홧발로 총칼로 짓밟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다시 권력을 쥐어잡는 게 바로 대통령에 올라가는 게 바로 전두환 아닙니까? 그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우리의 헌정사의 발자취,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잘 나갔다. 근데 참 어려움도 많았다. 시련도 많았다.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독재로 흐르게 된단 말 아닙니까? 이 독재를 뚫고 4월 19일 날 4.19 혁명, 알겠죠? 또 이 독재로 흐를 위험성을 직시하고 어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다시 노태우가 전두환에 이어서 노태우가 또 집권하게 될 그런 상황에서 결국 1987년 육시방쟁,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민주주의의 시련을 극복한, 알겠어요? 우리 국민의
항거 정신, 저항 정신의 그 표출된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함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19 혁명과 민주주의 성장 그랬죠. 우선 4.19 혁명 이전에 제1공화국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48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죠? 그렇죠. 자, 1948년 재헌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국회에서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렇구나. 재헌 헌법은 결국 뭐라고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알겠어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선 과정을 치르지 않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냐? 4년에 걸쳐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언제까지 하겠어요? 1952년까지 하겠죠.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가 대선입니다. 대선이 52년에 있게 된 거야. 그런데 2번 해먹겠다 이런 중임제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뭡니까?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 의원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19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50 총선거 이후 다시 이제 또 총선거가 있게 됐는데 이 총선거에서는 이 5월 30일 총선거에서는 2대 국회의원을 선출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6.25가 터지기 한 달 전쯤이야. 6월 25일이 6.25 전쟁이니까 그보다 약 한 달 전에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거 뭐예요? 초대 재헌 의원 때는 선거에 불참했던 뭡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합작을 추진했던 그죠?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죠? 또는 김규식 계열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는데 2대 총선 때는 여기에 대거 참여했어요. 중간에 있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재헌 헌법에 만들어 놓기를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에서 뽑자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뽑혔지만 바로 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보니까 자기를 뽑아줄 것 같지가 않아. 더군다나 뭐예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 이제 개전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랄지 또는 보도연맹 사건이랄지 이런 또 농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랄지 또는 그렇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미흡했달지 이렇게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너무나 실정을 많이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승만이 안 되겠어. 내가 5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승만의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뭐 했어요? 발췌 개헌.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는 부분만 뽑아서 헌법을 다 바꾼 게 아니야. 헌법 가운데 일부만 발췌 뽑아서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췌 개헌의 내용이 뭐라고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일부만 고쳤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결국 2대 대통령의 결국은 누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자유당의 이승만. 근데 이제 부통령은 오히려 무소속의 함태영이 부통령이 됐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을 또 해먹고 싶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뭐 했어? 그렇죠. 4.4 오입 개헌. 알겠어요? 4.4 오입 개헌. 그 유명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두 번만 하도록 제한한 것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3선 이상 가능하도록, 3번, 4번 해먹을 수 있도록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중임 제한 철폐 이 내용 말 의미를 알겠죠? 중임 제한 알겠어요? 여러 번 계속 대통령 해먹지 못하게 제한을 하도록 2번만 해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초대 대통령은 2번 하지 말고 3번 이상도 올 수 있게 하자. 처음이지 않냐? 알겠어요? 이렇게 중임 제한 철폐를 4.4 개헌에서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의원 총수가 203명인가 그래요. 203명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개헌선이야. 203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몇 명이냐면
이게 135.3333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136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공교롭게 135명이 찬성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근데 수학자를 동원해서, 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게 통과되는데, 이게 지금 135.333 나오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135.333은 0.5 이하니까 이건 버려도 돼. 반올림 안 해도 돼. 그러므로 135명만 찬성하면 됐지 뭐 하면서 어제까지 부결됐다고 했던 것을 그 다음날 다시 가결된 걸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 유명한 4, 4, 5,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이런 수학적 그 법칙을 도입해서 어거지로 말이에요. 헌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이제 그냥 챙편 노릇이죠. 그래서 중임제한 철폐에 관련된 4, 4, 5위 개헌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헌에 의해서 1950년 제3대 대통령 선거로 결국 이승만이 당선됐습니다. 신익희하고 붙었는데 신익희가 유세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냥 거저 무임승차하다시피 당선됐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진보당이었던 조봉암이 무려 30%를 득표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어때요? 진보당에 대해서 두려움에 떱니다. 야, 이거 봐라. 남한에 아직도 이렇게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얽어가지고, 1958년 결국은 조봉암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이 보안법에 의해서 진보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조봉암을 북한에서 지원한 공작금을 받았다. 간첩 혐의를 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진보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사형에 처해버리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제4대 대통령까지 다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임 제한이 철폐됐으니까 3대, 4대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대통령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뭐냐? 이때는 이승만 대 조병옥이 붙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병옥이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었는데, 미국 가서 수술하러 간 대통령 후보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승만은 그냥 거저먹기로 대통령에 또 당선된 거죠. 하여간 억세게 운이 좋은 이승만이야. 알겠어요? 원래 대통령 깜냥이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이승만이 얼마나 겉모술수에 능하고 정치 메커니즘을 능수능란하게 발휘함으로써 권력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운까지 억세게 좋아가지고 이승만하고 대통령 후보로 붙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4대 대통령에도 당선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4대 대통령 이승만, 그죠? 4대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로 누가 등장했냐면, 이승만이 이제 나이가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80이 넘은 노구에다가 병까지 써가지고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뭘 해야 돼? 그렇죠. 부통령이 대통령 거리시에,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말이야. 지난번에 무소속 한태영이 대통령 한 경험이 있잖아. 또 부통령은 장면이 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부통령 자리를 상대당인 민주당한테 줘버리면 완전히 죽서서 개중꼴 아니냐 하면서 말이에요. 부통령만큼은 반드시 이번에는 이기붕을 이기붕이 누구냐면 이제 국회의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또 그 이승만의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이강석이라고 하는 아들을 양자를 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승만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한 놈이 바로 부통령 이기붕이죠. 이기붕.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뭐 무더기 투표, 대리 투표, 4인 1조 투표, 알겠죠? 별의별 투표 부정선거가 자행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3.15 부정선거의 한거에서 마산에서 마산의가 일어났었는데, 이 마산 시위 때 고등학생 마산 선거에 다니던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얼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 마산 앞바다에 유기했어요. 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닷물에 빠뜨려버린 시체가 바닷가에 등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람들이 그 얼굴에 최루탄 탄통이 박혀가지고 물에 부어서 퉁퉁 부른 얼굴에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 전국이 말이에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60년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튀어나옵니다. 이 고려대학교 학생의 시위에 대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또 진압을 했어요. 그 이후에 4월 19일 날 드디어 이제 4.19 혁명이 발발되게 되는 거죠. 알겠죠? 4월 혁명으로. 시위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4월 25일 날 드디어 머리가 허연,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님들까지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린 젊은 청년들의 핏값에 대한 보답을 하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합니다. 알겠죠? 이승만이 한 하야성명 때 한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국민이 원한다면 이 말이 아주 대유행어가 됐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모든 것이 돼야 돼. 그야말로 국민들은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에 빠졌어요. 독재로 흘렀어요. 자유당과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 독재자를 끄집어내린 게 바로 누구야? 국민이죠. 국민이 원하면 독재자도 끄집어내릴 수 있어? 국민이 원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왜?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이런 인식이 확산돼 가지고, 알겠어요? 유행어처럼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말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안을, 모든 쟁점이 되거나 모든 사건이 전개되거나 그러면 전부 다 데모로 처리하려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데모가 끊이지 않자 나중에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데모에 나섰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그 피켓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언니 오빠 제발 데모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알만하죠? 얼마나 데모 만능의 시대였는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입이 닫혀있던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알겠어요? 독재 정권 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막혀 있었던 이런 민중들의 목소리가 광장으로 나와서 각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결국 데모란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이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데모크라시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데몬스트레이션 시이기도 하단 말이야.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란. 결국은 뭐냐?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말도 많은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토론도 많고, 알겠어요? 서로 분란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나 이 갈등을 합리적인 의견 조정에 의해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가는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의 눈으로, 더구나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면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면서, 알겠어요? 별 2개 달고 있는 군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들 봐라, 되게 무질서네. 알겠어요? 이렇게 무질서다가 결국은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가 뭘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16 쿠데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승만 정권이 선거만 치르고 지금 대통령, 부통령을 하지 못하고 자유당 독재 정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빈 권력의 틈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과도 정부, 임시 허정 내각이 맡았어요. 자, 우리가 새로 헌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 때까지 임시로 우리가 권력의 누수 상태를 막겠다. 알겠죠?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을 다시 개헌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야?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 15일 날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총리를 맡아서 이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알겠죠? 이런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단행했다. 특히 이제 4.19 혁명 이후에 등장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 알겠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묻습니다, 시험에. 알겠죠? 첫째, 혁신단체 등이 많이 등장했다. 진보적인 혁신당, 통일사회당, 신풍회, 이거 전부 다 뭐야?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주의적 색채, 알겠어요? 그런 진보적인 색채의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6.25 이후에 숨도 못 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4.19 이후에 자유가 많이 보장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확립됨으로써 혁신단체들이 많이 등장했다. 또 하나는 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미 이때 마련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허정 과도 정부 때, 알겠어요?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치 박정희 전유물인 양 얘기하는데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장면 내각 때 이미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으려면은 경제적으로 자립경제를 달성해야 된다.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이런 계획표를, 로드맵을 미국이 짜줬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더라. 중요합니다. 4.19 이후에 한국 노련이랄지 또는 교원노조, 알겠죠? 교원노조가 결성되고, 잘 알아두세요. 교원노조.
그 다음에 통일열기가 고죠. 그렇습니다. 통일열기는 특히 4.19 이후의 통일열기는 주로 학생들에 의해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혁신 인사들에 의해서, 예, 이때 나온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 자,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에 밀려서 결국 평화통일은 입도 뻥끗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우리 판문점에서 얼싸안고 눈물이나 흘려보자. 이런 감상적인 통일 논의가 확산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자 북으로, 알겠죠? 또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런 구호가 나오면 아, 이거 4.19 이후에 젊은이들이, 혁신 세력들이, 학생들이 통일 논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감상적, 열정적인 그런, 예, 통일 논의가 전개됐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지연과 사회 혼란,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 세력이 개혁을 저지하고 있었고요. 또 민주당의 분열, 그렇습니다. 민주당 구파, 민주당 신파로 분열돼가지고 결국은 개혁이 후퇴하고 사회 혼란이 극치를 이뤘어요. 이 민주당이 자유당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알겠죠? 그러다 이제 누구한테 깨져? 결국은, 예, 박정희, 예, 선글라스 사나이, 예, 별 2개짜리 군수사령부 사령관, 예, 박정희한테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당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결국은 3년간 뭐예요? 군정을 거쳐, 군정. 알겠죠? 그래서 이 군정 기간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군정 기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이후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될까지, 그죠? 해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까지 이때가 무슨 군정기야? 이때는 미군이 지배했던 미군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1년 5월 16일부터, 알겠어요? 1963년까지, 이거는 뭐야? 박정희 군정기간이에요. 알겠죠? 박정희 군정기간.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뭐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직에 앉아서 별 2개로 쿠데타 이렇게 하죠. 별 4개로 이렇게 대장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예편해가지고 군복 벗고 뭐가 됐습니까? 63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아주 비겁한 자식이야.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혁명공약이라고 이른바 지네들이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쿠데타인데 그 혁명공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런 그 불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군에 있다가 보다 못해 뛰쳐나왔는데 질서를 회복한 다음에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알겠죠? 이렇게 말이죠.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알겠어요? 이 공약을 어기고 지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는 나처럼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가 불행한 군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원래 군인은 나라의 간성으로서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전념해야 될 텐데 지가 뭔데 말이야. 에? 이 총재비들이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준 권력입니까?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절대 그들한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튀어나와서 지들 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약속된 대로 군대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군복을 벗으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아주 비겁하게 말해요. 뭐라고? 다시는 자기와 같은 그런 후배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꼭 저 닮은 새끼들이 그 뒤에 누구야? 전두환, 또 누구? 노태우. 계속 육사의 11기 그 후배들이 또 그 짓을 그대로 단행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 군대에 있어야 할 세력이, 밖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세력이, 예, 생기지 말아야 될 권력이 정부가 생겨난 겁니다. 정부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결국은 뭐냐? 1965년 한일협정과, 그렇습니다. 한일협정, 싸구려 바겐세일로 일본과 협정을 맺어져 버렸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로 일본하고 국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승만 때는 어때요? 이승만 때는 일본한테 배상금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국교를 맺지 않아, 수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정희가 어때? 이제 정치자금도 마련해야 돼. 경제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필요해. 지가 권력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통치 자금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수교를 하면서 돈을 받았죠. 그래, 안 그래? 총 금액이 6억 달러인데 그 중에 한 3억 달러는 완전히 빚이에요, 빚.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잡스럽게 말이죠.
청구권 협상해가지고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야 될,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배상도 못 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국무총리였던 누구야? 예. 박정희의 처조카였던 김종필하고 일본 대장상 오이라고 사이에 오이라 메모가, 오이라 그 양해각서가 예, 체결됐는데 그 오이라 메모에 뭐라고 써있느냐? 독도에 대해서도 말이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 분쟁이 야기될 그런 문건이 게재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짭스러운 그런 그 비밀 외교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나 우리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긴 그런 게 바로 이 한일협정입니다. 이 굴욕적 한일협정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다시 봅니다. 몇 년이라고? 1965년입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 파병이 단행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봤다시피 1900 53년 7월 달에 그죠? 그 휴전 협정이 조인되고 바로 그 1954년 8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자유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으니 우리도 그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월남과 싸웠습니다. 가서 알겠어요? 다시 베트콩이죠. 알겠죠? 예, 다시 당시 월남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가서 그래서 결국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에 파병됐고 이때 이제 저는 그 파병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당시 뭐 맹어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알겠죠? 이런 우리 국군 장병들이 예 부산항에서 그 배를 타고 월남으로 이렇게 수송되는 그런 장면. 그럼 우리는 이제 가서 뭡니까 열렬한 환영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부산항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때 맨날 대한뉴스 하면 그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 노래를 가르쳤어요. 맹어부대 노래, 백마부대 노래, 청룡부대 노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군사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죠? 6대 대통령 선거. 자, 대통령 선거를 1967년에 6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는 이제 압승을 했죠. 그리고 다시 67년에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다시 69년에 3선 개헌을 단행했어요. 대통령 중임 제한을 개정. 이승만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죠. 원래 대통령을 4년제로 해서 2번만 해야 될 것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3선 개헌을 단행한 게 69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3선 개헌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결국은 3선 개헌이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7대 대통령 선거에 붙은 게 누구냐? 박정희 대 김대중이 붙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1971년 4월 27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붙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대통령 박정희가 알겠어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은 김대중하고 90몇만 표 차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김대중한테 추격을 당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같은 해에 8대 총선이 있었는데 5월 25일 날 한 달 뒤에 대선을 치르고 난 뒤 한 달 뒤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는 말이죠. 여촌 야도 현상이 생겨나요. 여촌 야도. 그래서 여당은 시골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이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울의 19석 가운데 18석이 당시 야당이 차지해요. 신민당 야당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당 공화당은 서울에서는 한 석밖에 못 건져. 그건 나머지 촌에서 그냥 막걸리 선거, 고부신 선거 해가지고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워 삶아가지고 알겠어요. 농촌 사람들. 그래도 농촌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역시 이제 대도시에서는 벌써 박정희 그 독재에 대해서 삼선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결국 또 많아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는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그죠?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 헌법은 내용도 아주 잘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대통령은 6년제요. 중임 제한 철폐니까 영구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영구집권. 일설에는 총통제에 버금간다라고 할 만큼 1인 독재가 영구집권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그 체제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출 기관을 따로 두었습니다. 완전 거수기들이야. 찬성률이 99%, 95%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거푸 대통령이 됐죠.
1972년에 8대 대통령, 1978년에 9대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을 여러 번 해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권한이 유신헌법 때 대통령 권한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알겠어요?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할 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했어요. 알겠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으니 뭐야?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 예, 그냥 내버려둬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여당. 알겠어요? 그리고 야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국회를 누가 장악한 거야? 대통령 혼자 장악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입법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떤 법이든지 헌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껍데기만 말이야. 껍데기만 민주주의지 안으로는 완전히 한 사람의 1인 독재체제가 항구적인 1인 독재체제가 구축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대법원 판사 그리고 헌법위원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법위원도 대통령 눈치 봐야 돼. 대법원장도 대통령 눈치 봐야 돼.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더더군다나 이제 헌법을 뛰어넘는 긴급조치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죠?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도 못하게 헌법에 대해서 논의도 못하게 결국 1호부터 9호까지 긴급조치권이 발동됐는데 어떤 식으로 엄격했냐 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특히 재가를 물린 게 9호죠. 긴급조치 9호. 가령 택시를 타고 가다 술 취한 그 아저씨가 아이씨 세상 더 알아서 못 살겠네 18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라 정치하는 놈들이 웃기지 않소?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말이에요. 이 사람 데리고 바로 어디를 끌고 가? 파출소로 딱 끌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제에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신헌법은 엄청난 저항을 맞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또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국은 뭐냐? 이런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이제 IH 무역 사건, 그죠? IH 여공들이 노조 탄압에 대해서 한 거해 가지고 신민당 당사를 점거합니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뛰어내려 죽었어요. 알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당시 김영삼 야당 대표가 제명을 당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제명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먼저 일어납니다. 알겠죠? 1979년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 부산 마산에서 위수령이 발동되고 그 당시에도 이제 공수부대들이 탱크를 끌고 부산 마산 지역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마산 시위를 어떻게 진압하느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당시 박정희가 자기 신복들인 경호실장 차지철 그다음에 비서실장 김계원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한국의 CIA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이런 사람들과 4명이 여인 2명을 데리고 그때 그 사람으로 유명한 비가 오면 생각나면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있죠? 심수봉 또 성금자 여인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말이야 시바스 리갈 12년산 술 마시다가 결국 뭡니까? 신복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총을 쐈습니다. 먼저 차진철을 먼저 죽이고 박정희를 죽이고 알겠죠? 이 박정희가 총탄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옆에 있던 심수봉인가 누가 카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가 유행어야. 이승만이 하야할 때 뭐가 유행했다고? 국민이 원한다면 이랬죠. 박정희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뭐라고? 나는 괜찮아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당시 이제 이렇게 전국은 아주 비상사태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누구야? 전두환이 결국은 다시 권력을 거머쥘 야심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결국은 그 해에 1979년 12월 12일 날 전방을 지키고 있던 구사단 병력, 1개 사단 병력을 빼오는 거야. 완전히 전방이 빵 뚫렸습니다. 구사단이 임진강변에 있는데 말이죠. 이게 노태우가 끌고 있던 부대거든. 이 부대를 끌고 서울 한남동으로 와요. 그래도 한남동에 있던 그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포위해가지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버려. 완전 하극상입니다.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를 체포한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12.12 사태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 신군부 전두환 또 누구 노태우 또 정호용 박준병 전부 살아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알겠죠? 현재
이놈들이 이제 권력을 찬탈한 게 바로 12.12 사태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착착착착 새로운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야?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그리고 박정희의 그 처조카였던 김종필, 이 쓰리김, 이게 삼김 시대죠. 이들이 이제 지네들이 박정희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라고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새로운 환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게 유명한 서울의 봄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무르익고 있을 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고조돼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신잔당을 척결하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빨리 구현하라. 그 당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모르냐 하면은 이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녀석들이 자기네들의 시간표대로, 자기네들 스케줄대로 정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정치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5월 17일 날 결국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공수대원들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알겠어요?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이전에 박정희가 피살된 이후에 10대 대통령의 최규하가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6호시 대통직을 하다가 정식으로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됐어요. 그러나 12.12 쿠데타로 실권은 누가? 전두환한테 넘어가 있었고, 그죠? 결국 이 당시에 이 반란 세력들이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해서 지네들의 반란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규하가 이 말을 해줬어야 돼. 이 당시 전두환은 나를 위협했었습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것은 그때부터 불법입니다. 전두환더러 정승화를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최규하가 말이에요. 입 딱 닫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막전 막후에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되게 되고, 그죠? 자,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국은 뭐야? 5월 27일까지 약 11일간 광주는 그야말로 그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어요. 무정부 상태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당시 광주에 진압됐던 계엄군을 광주시 외곽으로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며칠 동안은 그 자치적인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듯이 완전히 엉망개판이고 은행이 털리고 상점이 털리고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소요가 일어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사를 보면서도, 그죠? 그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라든지, 알겠어요?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나라마다 그 내란이, 그러니까 어떤 그 토요가 폭동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상점이나 슈퍼마켓 다 털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광주는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장 강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지만 이 총이 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수부대와 맞서는 데 쓰이는 총이었지 서로 사람들을 죽이고 무질서하는 데 동원된 그런 총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았었고, 최근에 이제 일베니 뭐니 이런 데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철없는 자식들의 철없는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거고, 광주 시민들의 아픈 상처에 다시 또 그 상처를 더 씌우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분노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1980년 5월 30일 날 광주를 진압한 전두환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기구로서 뭘 만들었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죠? 국보위를 설치하고 결국은 11대 대통령의 결국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선출해서 결국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또 헌법을 바꿨죠. 7년 단임제로 개헌을 단행해서 개헌을 단행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다시 12대,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두 번 해먹었어요. 알겠어요? 80년 8월 27일 날 최규하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강제로 사퇴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총통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되더니 금방 헌법을 바꿔가지고 7년 단임, 내가 7년 동안 한 번만 해먹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 또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12대 대통령이 뽑혔죠. 81년도부터. 그래서 81년도부터 시작해서 88년 2월 달까지 결국 전두환 정권을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화국이 바뀌었어요.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에 의한 공화국이고 제5공화국은 결국은 유신헌법을 뜯어고쳐서 다시 7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만든 이 헌법을 전두환 때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제5공화국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전두환에 대한 반독재 투쟁이 점점 고양됩니다. 알겠어요? 더구나 이제 그 직선제 개헌 요구가 점점 높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81년 4월 13일 날 전두환이 호헌 조치를, 우리는 절대 헌법을 바꿀 수가 없다.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게 호헌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호헌 조치를 단행했어요. 그러자 이제 개헌 논의를 금지시키고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전국적인 데모가 한창 일어났습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서울대학교 다니던 박종철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를 이 공부만 하던 서울대 학생이 그 담당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보도했어.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정의구현 사재단 그 신부님들이 사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만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한거에서 이제 어때요? 1987년 6월 10일 날 60민주항쟁으로 불붙게 되더라. 이때 또 이한열 열사가 그죠? 경찰이 쏜 체류탄에 얼굴을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체류탄 탄통에 얼굴을 맞고 숨집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들불처럼 민주항쟁이 퍼져나가게 만들었고 결국 6월 29일 노태우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출돼 있던 노태우가 알았어 헌법 바꿀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게, 너네들 요구를 수용하마라고 항복선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야? 6.29입니다. 6.29. 그래서 87년 6월 29일 날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기로 약속하고 5년 단임제 헌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그 대통령 김대중을 사면하고 그 당시 이제 잡혀 있었죠. 다시 복권을 시켜줬어요.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내란 수괴로 찍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던 김대중이 결국은 사면 복권되고 다시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13대 대통령 선거는 3파전이었죠. 당시 노태우, 그 다음 누구예요? 김대중, 김영삼,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종필까지 있었는데 결국 뭐냐? 가장 최소의 득표수로 노태우가 대통령 30몇 %가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왜냐하면 김대중과 김영삼이 서로 양보해서 야 이번 네가 대통령 해라,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꼭 해야 돼, 나는 반드시 될 수 있어, 나는 필승할 수 있어, 이런 그 똥꼬집 부리다가 말이죠. 국민들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단일화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를 상대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어서 단일화를 한다고 단일화를 했는데 이 문재인의 단일화가 어정쩡하게 안철수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박근혜만 어부지리를 얻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경험이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그 어부지리로 됐다라는 이런 경험이 결국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를 촉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당시도 말이죠. 화끈하게 단일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정쩡하게 마지못해서, 알겠어요? 이런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결국은 또 박근혜가 이명박에 이어서 다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후로 이제 노태우 이후로 3당 합당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한 편이 되버린 거죠. 김대중만 왕따가 되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얘네들이 함께 묶어서 뭐예요? 민자당이 있어요. 민주자유당. 알겠어요? 민자당이 되고 이 민자당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김영삼에 의해서 신한국당이 되고 신한국당 대표로 나왔던 김영삼이 결국은 그 다음 대통령의 당선. 알겠죠? 김영삼 다음에 다시 누가?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이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까지 이런 과정은 너무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일부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만 돌아가시고, 나머지 대통령 전부 다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바로 그 노태우죠. 김영삼 대통령도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에서는 팩트 이외에는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다룬 내용이 어디서부터냐면 331쪽부터 어디까지 다뤘느냐. 한참 많이 나갔죠? (355쪽까지) 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4.19 혁명과 민주주의 성장 331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꼭 좀 봐주십시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거기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 가운데 특히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국민방위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아까 전부 다 설명드렸죠?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췌개헌. 이승만은 1952년 7월 달에 발췌개헌을 단행했다. 알겠죠? 친일파 청산의 실패, 농지개혁 성과돈 비흡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어, 국민방위운 사건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듭거듭 실정되는 바람에 이승만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내가 대통령 되기 힘들구나. 그러니 국민들한테 직접 선거하도록 하자. 왜?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건 국회의원한테는 인기가 없지만 국민들은 국부 대통령 우리 이승만 알겠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국의 해방을 염려하던 그 늙은 노정계 검에서 여전히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박사 하면서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게 뭐다? 예, 발췌개헌이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4.5 개헌은 뭐라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4.4.5 개헌은 그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알겠죠? 3선, 4선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철폐해달라. 근데 이제, 203명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135.3333 이렇게 나왔는데 135명이 찬성해가지고 부결됐던 것을 135.3333은 0.3 이하는 벌어도 되니까 135명만 찬성하면 돼 해가지고 다 갑자기 가결을 시켰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창피한, 우리 헌정 역사상 아주 창피한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에 333쪽에 진보당 사건 잘 알아서 요즘 이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당시 진보당 대통령 후보였던 누가? 조봉암.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조봉암이 당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30% 득표를 과시했는데 결국은 위협을 느낀 이승만이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1959년 7월 31일 날 사형 집행됐죠. 58년 1월 달에 투옥돼가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로 갑니다. 3.15 부정선거. 부통령,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각가지, 그 불법적 사항이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336쪽으로 갑니다. 4.19 혁명과,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로 고친 4.19 혁명 이후에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내각 정권을 말하죠. 알겠죠? 우리 역사상 딱 한 번 의원 내각제가 4.19 혁명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4.19 혁명의 배경 다 봤습니다. 전개 과정 3.15 부정선거에서 4.19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비읍 봐봐, 비읍. 그날 서울에서만 자정까지 130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표하기 시작한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송효찬이 서울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알겠죠? 결국은 4월 26일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다. 그 유명한 국민이 원한다면 이딴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시 미국 그레그 대사가 증언을 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은 끝까지 권좌에서 안 물러나려고 우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레그 대사가 당신이 안 물러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물러나세요.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물러나면서도 물러나면서까지 거짓말 친 거야. 국민이 원하니까 지가 물러난 것처럼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이승만. 그 사람의 인격 댐댐이를 알만하죠. 그죠?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이전에 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담당한 임시 그 정부로서 누가 있었다? 허정 과도 정부가 있었다라는 점 알겠죠? 2번 보세요. 과도 정부에 대한 평가. 짧은 과도 정권 기간 중에 허정 정부는 비혁명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견지한 결과 후계 정권이 혁명적 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과 어려운 숙제를 한다. 혁명을 했으니 확 뜯어고치고 바꿀 거 확 바꾸고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알겠어요? 어려운 과제만 장면한테 왕창 물려주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우유부단한 장면이 말이에요. 결국 개혁을 못했어요. 장면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아세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 일으킬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맨날 그 장면한테 와가지고 그 총리 각하 지금 소장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정 알아보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터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느냐? 예, 수녀원으로 숨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박정희를 진압할 그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자 총리 가까이 명령이 떨어져야 저놈을 진압할 텐데 찾아보니까 총리가 없는 거야. 어디 숨었는데? 수녀원에 갔으니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도 수녀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연락도 안 되고 연락 두절이야. 핸드폰도 없고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말이야 박정희를 못 잡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우리 역사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19 껍데기는 가라 유명한 신동엽 시인의 시가 나와 있죠. 이 시도 사료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4.19와 관련된 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 대학교수단의 4.19 시국선언문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장면 내각 제2공화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그 341쪽에 법물처럼 쏟아진 각 사회 세력들의 주장, 청년 학생, 노동자들, 교사들, 아까 교원 노조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노동자들은 노조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잘 알아두세요. 농민들의 요구, 학살자들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 이렇게 모든 것들이 데모에 의해서 직접 민주정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다. 이것이 일견 무정부 상태로 보일 수도 있었다. 누구 눈에? 예, 소장 박정희의 눈에. 알겠죠? 그래서 그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날 군대를 뛰쳐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342쪽. 정변을 일으킨 일부 군부 세력이 동원한 군인들이 중앙청을 점령하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박정희 소장은 수천 명 군대를 이끌고 서울 시내 주요 정부 기관을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하고 부패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라면서 지가 권력을 잡았다. 누가 너를 지켰는데? 누가 너더러 하라고 그랬는데? 알았어요?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을, 민주주의란 것은 원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절차를 중시해야 되는 것을,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가 마음대로 국민의 그 권력에 대한 위임도 없이 권력을 잡았으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혁명 공약 보세요. 6번째 공약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군복을 입고 맹세를 했습니다. 공약이니까 퍼블릭 프라미스잖아. 공약.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겼어요. 아주 비겁한 놈이야. 동료를 팔아먹었던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죠. 결국은 343쪽 한일협정 체결 잘 읽어보세요. 한일협정 체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리을 봐봐. 자, 1965년 정부는 무상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빌린 겁니다. 이자 주고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총 6억 달러로 박앤세일. 알겠어요? 이 돈 받고 그냥 일본 놈들 용서해줘 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일제시대에 징용 갔던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 일제시대에 근로 정신대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라고 말하면 일본 놈들 뭐라 그래? 야, 그때 박정희 정부 때 다 해줬잖냐. 그게 청구권 협약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 이 박정희가 역사에 대해서 진 죄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음 봐봐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군대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그리고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제일동포 정당한 법적 지위 및 대우 등의 문제는 완전히 박앤세일로 소홀히 넘겨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344쪽 베트남 파병 나왔죠. 미국의 참전 요청으로 무엇에 따른 참전 요청이라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언제 체결된? 휴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이후 1953년 8월 달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방이 전쟁 상태로 빠지면 우리도 자동 개입. 알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으로 결국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의 대가를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미군 한 명의 월급이면 우리 군인 3명을 쓴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군은 그냥 덤핑 박앤세일로 또 간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왜 한국군한테 군대 파병을 요청해서 지네들의 군비를 전략할 수 있잖아. 미군 한 명 값으로 한국 군대 3명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용감합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싸웠는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 당시 그냥 영화 보기 전에 대한뉴스잖아. 맨날 그 앞에 명호부대는 오늘 나트랑을 공격해서 나트랑 베트콩 6명을 맨날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게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제 어렸을 때의 명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에 대한 추억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박정희는 69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한테 추격을 당하자 결국은 72년 뭘 했어요? 그렇죠. 유신헌법으로 가게 되더라. 거기 345쪽 김종필 오일한 메모가 나옵니다. 각서 한일 비밀 메모죠. 그래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굴욕회담 반대 학생 총연합회,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브라운 각서가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이 한국군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 측에 각서를 전달했다. 각서는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미국 한국에 대한 신규 차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우리는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냐?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결국 유신헌법 체제를 했는데, 이 유신의 배경 봐봐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등 공산권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으며 남북 교차 승인안을 제시하는 등 북한과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다. 냉전 체제가 이제 점차 내 땅으로 진행되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의 사기가 반공이 국시야.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랍니다. 이렇게 사기쳤는데 그 공산주의자랑 전 세계가 손을 잡아. 그 공산주의자랑 이제 친구가 되지. 그러니 자기 사기가 탄로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기꾼 누구한테? 김일성한테 밀사를 파견해. 이때 밀사로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후락이라는 대한민국 CIA 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이죠. 그죠? 그래서 북한 김영주를 만나고 비밀 협약을 맺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2년 10월 달에 정부는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결국은 뭐냐?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을 선포한다.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있는 유신헌법의 내용, 기급조치 구호 내용 보여 얼마나 살벌한지.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금한다. 또 집회, 시,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9페이지 박정희에 대한 평가 그런데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유신체제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와 닮았다. 이렇게 어때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결국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고, 알겠어요? 결국은 박정희 향수에 젖어서 박근혜가 또 대통령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은 결국은 뭐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박정희밖에 없었다가 아니야.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미 미국이 짜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장면 내각 때부터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에요? 이 계획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정부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근면 검소 전략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야. 국민들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뭐냐? 우리 국민의 역량이 우리의 경제개발을 이룬 것이지 대통령 한 명의 생각과 대통령 한 명의 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경제개발의 화신이다. 우리의 경제가 이만큼 살게 되고 보릿고개를 넘기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면서 마치 그것이 박정희의 공처럼 넘겨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가 뭐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오히려 이제 엄청난 입시 지옥과, 알겠어요? 엄청난 경쟁 구조와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으로 한 경제 발전과 그리고 재벌의 육성과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런 우리 경제의 암흑만 드리우게 만들었던 오늘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의 모든, 우리 사회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의 모든, 우리 교육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박정희 때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김영삼이 IMF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그 전에 박정희가 돈 다 갖다 썼습니다. 그 돈 못 갚아서 김영삼이 IMF 터뜨린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IMF로 터뜨려진 그 빚잔치를 누가 해줬어요? 김대중이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느라고 또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박정희가 죽고난 이후에 신군부로 등장한 그죠? 11.6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그 과정들이 350쪽에 쭉 나와 있어요. 351쪽에는 그 말도 많고 그 특히 그 얘기가 많았던 이물리한 행진곡이 있죠. 이물리한 행진곡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이라고 이 곡을 지은 친구가 그 광주 제1고등학교 나온 그 친구입니다. 대학 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이라는 그 노래로 금사인가를 받았던 친구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곡을 그 쓴 사람은 김종률이라는 사람이고 이 곡의 작사를 한 사람은 백기환 선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전개과정,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 353조,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의 그 부패 추방과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예, 그 특히 김영삼 정부 때 그 뛰어난 점은 뭐가 있냐면 김영삼 정부 때 그걸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그죠? 이 금융실명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나마 이제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무대뽀 김영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군 조직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옛날 박정희 쫄따구들을 완전히 전부 다 군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대대적인 군 숙청을 단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예, 그 금융실명제를 단행함으로써 예, 우리의 그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과제, 그 다음에 예, 그 맨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발전, 현대 사회의 대미를 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도록 할게요.